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책을 소개할 텐데요.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 그레고리 핸더슨이 쓴 책이고 한국 정치를 분석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다 소개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제4부 정치적 응집의 모색 중에 11장 공산주의를 정리해 봤습니다.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11장 공산주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장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해방 직후 한국 사람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정당, 군부 등을 예로 들고 있겠죠. 그 중에서 또 하나로 핸더슨 저자는 공산주의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한국의 공산주의를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해방 이후를 분석하는데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갈래로 짚었는데, 하나는 식민지 시절 조선 안에서 저항운동으로부터 자생적으로 자란 토착 공산주의입니다. 주로 해방 직후 남한에서 성장했죠. 다른 하나는 소련 점령군이 북한에 이식한 공식 공산주의입니다. 이건 이후 북한 권력의 중추로 계속 유지됩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이 두 갈래가 어떻게 각각 응징력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둘이 결국 부딪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당으로서의 공산주의입니다. 해방 전 토착 공산주의이고요. 먼저 해방 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가장 먼저 접한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1918년에서 1920년 사이 소련 당국과 조선인들의 협력은 혁명 이후 최초의 아시아인 협력 사례였습니다. 초기에 귀인은 대대적이고 자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만큼 분파와 균열의 소지도 컸죠. 이동희가 이끈 고려공산당 이른바 상해파와 이르크츠크파 사이의 대립이 있었고, 그 사이에는 나고자와 중도파, 타협파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을 극복시킨 힘은 흥미롭게도 내부의 성찰보다 외부의 압력이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정치적 억압이 전면화되고 국내외 공산주의 세력은 비밀 위기의 질서를 받아들이며 조직 규율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국경 밖 만주에서 김일성의 게릴라 집단 같은 역시 같은 시기 전투 속에서 강한 조직 규율을 얻어냅니다. 이렇게 1938년 이후 파벌 싸움이 잦아들고 규율이 잡히면서 조선은 한일 강제 합병 이후 처음으로 잘 조직된 엘리트 집단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 공산주의에 이끌렸냐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공산주의에 더 깊이 빠져든 것은 장자가 아닌 아들들, 그러니까 첩의 소생들이었다고 관찰합니다. 이건 계급적 이해관계라기보다 신분 위계 안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 자들의 좌절이 급진화의 동기였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혼란스러운 도시와 열광적인 산업화, 그리고 전시의 대규모 징병이 무계급성을 더욱 강화했죠. 이제 이 흐름의 정점에 있는 인물 박헌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7일 박헌영은 전라도의 기와공장에서 나와 서울로 올라옵니다. 당원 명부와 당 재편 계획, 그리고 소문 속에 있었던 실증되지 않은 모스크바의 지령을 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구축합니다. 그는 해방과 종전이 가져온 자극의 주요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조직력과 자금력에서 당시 우익을 압도했죠. 하지만 냉전이 격화되면서 그는 점차 강경화되어 가고 결국 1955년 12월 이전 어느 날 미국의 스파이라는 혐의로 북한에서 처형됩니다. 그와 함께 이제 한국의 토착 공산주의는 역사는 끝을 맺게 되었고요. 박헌영은 자신이 실패한 원인을 미제국주의라고 말했었습니다. 한데 저자 핸더슨은 다른 진단을 내놓습니다. 설령 남도당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도 소련이 위에서 강요한 공산당이 결국 국내에서 자생하고 성장한 조직을 지배하고 말살했을 것이라는 거죠. 저자는 이걸 남한에서 민주당이 자유당에게, 다시 자유당이 군사 쿠데타 세력에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패턴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북한의 국가 공산주의를 보겠습니다. 소련이 이식한 공식 공산주의고요. 소련군은 1945년 8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8월 10일에서 11일 사이 한반도의 진주에 신속하게 북부를 장악합니다.
소련은 적어도 한 가지 점에서 미국보다 훨씬 우월했습니다. 당시 재미 한인은 약 1만 명에 불과했지만 소련의 한인 인구 수는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수천 명이 소련군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왔고 이른바 4.3 그룹이라고 하는 이들이 정권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이때 함께 입북한 인물 중에는 아직 남한에 비교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33살의 파르티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1937년부터 41년 사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던 북동 항일연합 통일군 소속으로 만주와 한국 국경에서 게릴라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본명은 김성주였지만 지도자가 될 목적으로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꾸었죠. 소련은 아직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를 선택합니다. 1945년 10월 12일 그는 평양에서 영웅으로 환영받았고 이후 임시인민위원회를 지휘하게 됩니다. 이제 국내파가 어떻게 흡수되고 체제가 어떻게 공고화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2월 21일 당 중앙위원회 3차 총회 연설에서 일부 인민이 적과 협력했음을 인정하며 당 간부들의 저조한 실적과 약화된 규율을 통렬히 비판합니다. 전후의 혼란은 대부분의 옛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사람들을 대중단체, 조합, 청년단체에 전면적으로 편입시키는 데 이용됩니다. 여기에 광범위한 정부관리 교육제도도 실시되죠. 1956년 이후에는 독자 노선이 확대되고 무자비한 숙적과 암살 그리고 추방에 이어집니다. 결국 중국도 소련도 북한 안에 있는 자국계 지지자들을 구해내지 못했죠. 저자는 이러한 조선공산당 내의 비극을 보면서 1935년 이동희의 장례식을 기억합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그가 대립했던 이르쿠츠크파 공산주의자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참모 박진수는 모스크바의 행상인으로 전락했다고 하죠. 저자는 이를 조선 말기 관리들의 운명과 기묘하게 닮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김일성 주축의 만주 파르티잔 분파는 북한 정부의 16개 주요 정치 고위직 가운데 14개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자 핸더슨은 이 독재체제가 이룩한 초기의 경제적 성공이 인상적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의 핵심 명제는 마지막 문단에 합축되어 있는데요. 소용돌이 이론과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산주의는 한국의 정당들이 상위 하달식으로 쉽게 결성될 수 있는 문화로 인해 혜택을 입었다. 독재 패턴은 동질성으로 극대화한 중앙집권화와 중간배계 집단의 제휴가 결여된 사회 조건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공산주의가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강력한 응징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념 자체의 설득력 때문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문화가 원래부터 하향식 그리고 중앙 집중적인 조직에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상당히 도발적인 비유를 하나 던지는데요. 북한의 고가 공산주의를 1904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일진의 현상에 두드러진 사례라고까지 부릅니다. 좌와 우, 이념의 방향은 다르지만 위에서 조직하고 대중을 동원하는 동일한 정치문화적 메커니즘이 반복된다는 주장인 거죠.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전쟁의 파괴와 인구의 분산이 낡은 사회 구조를 이례적으로 철저히 무너뜨렸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 조직된 대중과 선전선동이 오히려 쉽게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고요. 이건 북한 사례만의 특수성으로 짚어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1장의 내용이고 이제 몇 가지 질문으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는 남한의 정당사와 북한의 공산주의사를 같은 소용돌이 패턴의 발현으로 나란히 놓습니다. 이 이유를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은 처음부터 소련이 제도를 이식한 경우이고 남한은 자생적으로 권력이 집중된 경우라는 점에서 두 과정의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 장자가 아닌 아들들, 첩의 소생들이 공산주의에 끌렸다는 관찰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신문적 좌절을 동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오늘날의 정치적 급진화 현상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저자는 북한의 공산주의를 일진회에 비유하는데요. 이념적으로 정반대인 두 세력을 동일한 하향식 정치 문화의 산물로 묶는 이 관점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지나친 단순화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만주사변 이후 외부의 탄압이 오히려 조직 규율을 만들어냈다는 대목은 자생적인 중간 조직이 없는 사회에서는 극한의 외부 압력만이 결속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논리를 오늘날 한국 사회의 다른 영역, 그러니까 정당 또는 시민단체 같은 곳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11장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